책 읽어주는 14 오디오북 채널입니다. 네, 오늘도 김혜남 정신분석이 전문의님의 당신과 나 사이에서 이야기 함께 리딩하면서 또 느낀 점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유독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늘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제 자신에게 오늘 또 행복했니? 라고 했을 때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아야지 했었던 부분이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스스로가 오히려 지치게 일을 했거나 되게 시간에 쫓겨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거나 이랬던 상황에서 가 지나고 났을 때 가장 후회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나 역시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도 그렇게 쉽지 않게 했을 부탁을 거절하는 게 쉽지 않았었거든요. 물론 내가 할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시간 여유가 있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참 좋은데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내 업무를 하기에도 좀 빠듯한 경우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무리하게 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느라고 업무를 과중하게 한다거나 어쩔 때는 내 일은 제쳐두고 다른 사람의 부탁을 먼저 들어주느라고 약간 전전긍긍해야 하는 제 모습들 같은 경우가 과거에 하루하루를 돌아보았을 때 이러지 말아야지 했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을 우리 이 김혜남 정신분석이 전문의님께서 정말 정확하게 짚어주셨더라고요. 챕터 3에서. 그것의 소제목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건 당신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다. 소제목에서도 되게 느껴지시죠? 바로 그런 이전의 모든 행동들이 실은 나 자신을 돌보지 않는 그런 바보 같은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꼭 리딩 해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리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당신은 인정받고 싶어 하는가? 누구에게나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기를 바라고 그들의 삶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그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본능으로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욕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너무 일찍 배운다. 핵가족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아이들은 너무 일찍 부모 혹은 가족을 떠나 사회로 내던져진다. 1살도 안 되어 베이비시터나 양육기관에 맡겨질 뿐더러 유치원 말고도 여러 학원을 다닌다.
즉, 주 양육자가 끊임없이 바뀌는 상황을 너무 일찍 경험하는 것이다. 그 가운데 아이들은 엄마 아빠만큼이나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고 그들에게 잘 보여야만 자신이 버림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게 된다. 심지어 부모도 매일 묻는다. 오늘 선생님께 칭찬 받았니? 친구들이랑 잘 지냈고? 발표는 잘했어? 그러면 아이는 무의식 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느끼게 된다. 더 나아가 자신이 돋보여야 하고 비난받으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는 설령 짧은 시간밖에 함께하지 못한다 해도 아이에게 잘못해도 괜찮아. 너는 충분히 사랑스러운 아이야. 라는 말을 해주거나 아이가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부모마저 아이가 말을 잘 듣고 공부를 잘했을 때만 칭찬하는 경우 아이는 부모님 마음에 들기 위한 행동만 골라서 하려고 든다. 더 나아가 엄마 아빠의 관심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부모가 싫어하는 것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을 기회를 애초에 포기해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아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부모의 높은 기대에 완벽히 부응하기란 불가능하다. 결국 아이는 자신이 실망만 일으키는 존재라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스스로를 바라보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는다. 타인의 인정과 환호는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 그처럼 자존감이 낮은 상태로 자란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사랑받아 본 경험이 없기에 남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그려놓고 그 모습에 가까워지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한다.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오직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매력적이고 일도 잘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다. 그들 안에는 어릴 적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상처 입은 어린아이가 숨어 있다. 그 아이는 사랑받고 싶어서 타인에게 매달리며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을 억지로 거기에 끼워 맞춘다. 마치 타인의 인정과 사랑 없이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처럼 말이다. 그들에게 그 정도면 충분해. 넌 최선을 다했어. 라는 말은 위로가 되지 않는다. 그들은 무조건 최고가 되어야 하고 모두가 인정하는 완벽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 그래서 무서울 정도로 성공에 집착한다. 남보다 앞서는 것은 즐겁게 일하는 가운데 얻어지는 결과이지만 그들에게 그것은 유일한 목표다. 그렇게 성공을 갈망하다 보니 그만큼 실패도 두려워한다. 한 번 실패했을 뿐인데도 그들은 너무 심하게 상심하며 나는 아무 쓸모가 없어 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건 1등 뿐이다. 나머지 99명은 어떤 의미에서건 실패자 취급을 받는다. 게다가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할 때는 보통 그 사람 자체보다는 그가 가진 능력, 지성,
재능 등을 부러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보낸 칭찬과 환호는 언제든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갈 수 있다. 늘 최고의 능력과 재능을 발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타인의 칭찬과 환호에만 매달리는 이들은 그것이 조금만 사라져도 크게 상처받고 극심한 절망감에 빠져든다. 그들은 밖에서 연료를 공급해 주어야 하는 증기기관차에 비유될 수 있다. 이 기차는 외부에서 공급해주는 석탄의 양에 따라 속도가 달라진다. 석탄을 많이 넣어주면 기차는 빠르게 돌진한다. 그러나 석탄의 양이 줄면 기차의 속도는 느려지고 석탄의 공급이 멈추면 기차는 서버리고 만다. 그런데 문제는 타인의 인정과 환호는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짓된 허상에 대롱대롱 매달려 불안하게 살다가 껍데기밖에 남지 않게 된다. 그것은 결코 나의 잘못이 아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할 때가 있다. 그 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당연히 사과하고 어떻게든 피해를 복구하려고 노력하는 게 옳다. 그런데 잘못에 대한 반성을 넘어서서 과도한 책임감으로 스스로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를테면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불이 나서 아이가 다쳤다고 해보자. 그러면 1차적 책임은 분명 어린이집에 있는데 어떤 엄마들은 그곳에 아이를 보낸 자신을 탓한다. 사고의 위험은 상존하는 것인데도 자신이 일하느라 아이를 그곳에 맡겼기 때문에 아이가 다쳤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남편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다 너 때문이야. 너처럼 재수없는 애가 우리 집 안에 들어오니까 이런 일도 터지는 거 아니냐? 라고 말했다고 치자. 며느리는 사고와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화를 내야 정상이다. 그런데 다 제 잘못이에요 라고 말하며 죄인처럼 고개를 떨군다면 그것은 과도한 책임감이다. 이처럼 직접 하지 않은 일이나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까지 죄책감을 느낀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왜 나는 모든 걸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죄책감은 견디기 힘든 사건을 겪고 나서 그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낸 감정이다. 그런데 죄책감은 분노보다도 더 괴로운 감정이다. 정신분석과 자크 라캉은 죄책감에 대해 자기 안에 3인칭인 존재가 들어있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했다. 잊을만 하면 또 다른 내가 등장해 자신이 얼마나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존재인지를 일깨워준다고 생각해보라. 얼마나 끔찍한가. 그리고 그렇게 한 번 만들어진 죄책감은 평생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힌다. 나처럼 나쁜 아이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며 스스로를 계속 올가매는 것이다. 마치 행복해지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자신을 궁지로 몰아세우면서 말이다. 예전 책에서 이미 밝힌 적이 있지만 나에게는 1살 터울인 둘째 언니가 있었다. 그런데 수줍음이 많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나와 달리 언니는 모든 면에서 뛰어났고 항상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언니를 존경하고 선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많이 원망했다. 언니가 없으면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언니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간혹 하곤 했다.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언니는 정말로 교통사고로 죽어버렸다. 그 사건은 나에게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언니가 죽은 것만 같았다. 죄책감은 언니의 죽음을 제대로 슬퍼하지도 못하게 만들었고 어떤 일에도 웃을 수 없게 만들었다.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의대에 진학한 것도 어떤 식으로든 언니의 죽음에 대해 빚을 갚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다. 그리고 가난한 남자와 결혼한 것도 헌신하고 희생하면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지 않을까 해서였다. 정말이지 죄책감은 나를 참 오랫동안 따라다녔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죄책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죄책감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은 아무리 죄책감을 느낀다 한들 절대로 과거는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죄책감은 과거를 바꾸고자 하는 시도이며 만약 그 일이 생기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부질없는 바람이기 때문이다. 나는 아무리 죄책감으로 나를 괴롭혀봤자 둘째 언니가 살아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언니의 죽음을 인정하고 슬퍼하며 떠나보낼 수 있었다. 그리고 인생에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일이 있는 것이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한다. 오늘도 내일도 과거의 고통을 계속 끌어안고 살면서 스스로를 괴롭혀야 직성이 풀린다면 더 이상 할 말은 없다. 하지만 과도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점점 삶의 의미를 잃고 있다면 그런 자신이 두렵고 누군가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 주기를 바라고 있다면 나는 당신에게 이 말을 전해주고 싶다. 그 일은 당신 탓이 아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해도 된다. 나를 위한 선택을 할 때 미안해하지 마라. 우리는 자존감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다. 자존감이란 나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답이자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고 작은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나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은 바로 나일지도 모른다. 누구나 상처를 입지만 누구나 그 상처 때문에 주저앉아 절망하며 세상을 탓하고 원망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상처를 툭툭 털고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에 비해 부정적인 사건을 더 많이 경험한다. 남들과 똑같은 사건을 겪어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긍정적인 사건마저 부정적인 생각으로 일관하면서 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다 보니 즐거운 일은 없고 온통 불쾌한 일투성이다. 긍정적인 사람들이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황금 비율은 1.6대 1이다. 그러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생각마저 부정적인 생각으로 몰아간다. 사는 게 정말 힘들다. 나는 너무 나약해.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아. 내 인생은 엉망진창이야. 나는 내가 싫어. 그들은 결국엔 자신의 의미마저 부정하면서 자신을 전혀 쓸모없고 무가치한 인간이라고 규정한다. 인생을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새로운 일에 맞닥뜨렸을 때 너무 빠르게 나는 할 수 없어 쪽으로 결정을 내린다. 그것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넘어져서 다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자전거를 타지 못하고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새로운 사랑을 놓치고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새로운 기회를 놓친다. 그러나 산호라면 우리의 희망과 상관없이 불행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게 인생이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불행을 피해갈 수는 없다. 이리저리 애를 써도 상처를 일으키는 사건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말이다. 그들은 세상이 상처를 주기 때문에 벽을 쌓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마음의 감옥을 만든 것은 자신이다. 그러므로 어쩌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적은 그 자신일지도 모른다. 세상을 믿을 수가 없다고 하지만 정작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하는 큰 착각, 언제나 자신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착각은 뭔가를 잘해야만, 더 노력해서 성공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9가지를 잘하고도 1가지가 부족하면 그 1가지를 떠올리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라며 자책한다.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그 정도면 정말 잘했어, 괜찮아 라고 말해도 전혀 괜찮지 않다. 그들은 완벽하고 이상적인 모습을 꿈꾸며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한다. 그러나 그런 노력이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순식간에 자기 비하의 늪에 빠져버린다. 그런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정말 스스로가 완벽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걸까? 아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여도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에게 부족하고 못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자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약점을 들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보잘것없는 삶이라도 자기 인생을 소중히 여기기에 낯설고 험한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간다. 일본의 작가 소노 아야코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매력적이라면서 이렇게 말한다. 사람은 자기다울 때 존엄하게 빛난다. 자기가 아닌 다른 누군가 혹은 다른 무엇인가를 흉내내고
비슷해지려고 시도하는 순간 타고난 광채를 상실한다. 매력적인 사람의 특징은 그에게 주어진 인생의 무게를 받아들이고 수용했다는 너그러움이다. 그들은 현실로부터 도망치지도 몸을 숨기지도 않는다.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만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간다. 그 무거운 짐의 차이가 개성으로서 빛나고 있기 때문이다. So it's me의 힘.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면 상처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가 올 때가 있다. 그 신호는 얼굴에서 드러난다. 그다지 예쁘거나 잘생긴 사람이 아닌데도 얼굴에서 빛이 나면서 정말 예뻐 보이고 잘생겨 보인다. 그래서 사람이 달라 보인다. 아니나 다를까 그럴 때면 그들은 So, it's me. 그래요, 나예요 라고 말한다. 무의식 속에 상처를 알고 그 상처의 진원지를 찾아 기억을 재구성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숨김없이 드러낼 수 있게 되면 이제 스스로 그래, 그게 나다, 어쩔래? So it's me 라고 선언할 수 있게 된다. 상처까지도 온전히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으로부터 담담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면 더 이상 과거에 끌려다니지 않고 현재를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비로소 자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더 이상 남들이 뭐라고 하든 휘둘리지 않게 된다. 약점을 감추려고 애쓸 때는 약점을 들킬까봐 조마조마하고 그런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 보인다. 쪼리 일로 와. 하지만 그래, 어쩔래? 라며 숨기고 싶은 약점마저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어진다. 소설가 알랭 드 보통은 키스하기 전에 우리가 하는 말들에서 이렇게 말한다. 난 깨달았어. 모든 것은 결국 어느 정도는 그러면 좀 어때? 라는 것을. 오늘 할 일을 다 못했어. 그럼 좀 어때? 차가 잘 안 나가. 그럼 어때? 돈이 별로 없어. 그럼 좀 어때? 부모님을 날 별로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럼 어때?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해방되는 기분이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내 방식이 될 거야. 치료가 끝난 후 환자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죠? 라고 묻자 나는 그녀에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지금껏 당신의 주인은 과거였지만 이제부터는 당신이 주인이니까요. 가장 자신다운 선택을 하는 것, 그게 정답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당신이 아니라 바로 나다. 사람들은 나의 옷 입는 모습을 보고 비웃었지만 그것이 내 성공의 비결이었다. 나는 그 누구와도 같지 않았다. 전설적인 디자이너 코코 샤넬의 말이다. 누구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는 없다. 주인공이 되려면
자신에게 주어진 짐을 기꺼이 질 수 있어야 하며 자기가 내리는 모든 선택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짐의 무게에 놀라 도망치는 사람은 절대 반짝반짝 빛나는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 상처에서 벗어난 환자들이 깨달은 것은 바로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자신의 짐은 스스로 짊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기꺼이 주어진 인생의 무게를 받아들이면 더 이상 타인의 삶을 흉내내려 하거나 비슷해지려고 애쓰지 않는다. 다만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쓸 뿐이다. 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 중의 하나는 누구도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입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자신이라고 떠들지만 실제로 남들의 시선과 평가에 신경 쓰느라 그런 자신을 방치하기 일쑤다. 그러나 나마저 나를 버리면 누가 나를 지켜줄 것인가?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누가 존중하겠는가?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을 그 누가 좋아해 주겠는가? 그런데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나라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래, 그게 나야, 어쩔래? 라며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 물론 남들이 반대하는 일을 만나면 두려울 수 있다. 물론 남들이 반대하는 일을 만나면 두려울 수 있다. 괜히 내가 원하는 선택을 했다가 그 책임을 혼자 다 져야 할까봐 두려운 것이다. 게다가 반대하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면 마음이 더 괴롭기 마련이다. 그럴 때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고 그것을 견디다 못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죄책감은 부정적인 감정이지만 죄책감이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고 싶은 게 생겼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때로는 죄책감을 환영해도 좋다. 그리고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면 결국 내 인생을 책임질 사람은 나뿐이라면 나를 위한 선택을 함에 있어 누군가에게 미안해할 필요가 없다. 혹시나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도 내가 책임지면 그만이니까. 그것이 소중한 인생을 나답게 살아가는 길이다. 무엇보다 자존감 회복이 시급한 이유. 우리는 보통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들을 보면 외향적인 성격일 거라고 짐작한다. 낯선 이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거는 사람들에게 참 부침성이 좋은 친구네 라고 말하기도 한다. 반대로 낯선 사람 앞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얼어있는 사람들을 보면 내향적인 성격이라 사회생활을 하는 게 쉽지 않겠다고 걱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내향적인 사람이 타인과 쉽게 친해지지 않는 것은 맞지만 그들은 한번 관계를 맺으면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사람을 많이 만나는 세일즈맨의 경우 당연히 외향적인 사람이 일을 잘할 거라는 통념과 달리 업계 최고의 세일즈맨 중 80%가 내향적인 사람이라는 통계 결과가 있다. 즉, 내향적인 성격이 대인관계를 맺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문제는 자존감이다.
오히려 사람 사이에 문제가 되는 것은 자존감이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어떤 일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자신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며 지금 이대로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호감을 살만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늘 부정적인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본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 끊임없이 자기 능력을 의심하고 실패를 두려워하며 단점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할 거라고 생각해 늘 불안에 떤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안 좋은 일을 겪고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가 못하는 일도 많지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수하더라도 나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야 라며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는다. 오히려 그럴 수도 있지 뭐. 하지만 다음에 잘하면 돼 라고 스스로를 다독인다. 또 실패하거나 실수를 저질러도 남들이 여전히 자신을 좋아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누구를 만나든 편안한 마음으로 대한다. 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그것을 자신과 연결지어 생각하며 자신을 탓한다. 자기는 쓸모없고 형편없는 사람인데 실수까지 저질렀으니 남들이 자신을 싫어할 수밖에 없다고 여기는 것이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부당한 비난을 들으면 무시하거나 그냥 흘려듣고 마는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역시 사람들은 나를 싫어해 라며 움츠러든다. 그러다 보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대인관계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자존감 회복이 시급한 이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일단 타인을 만나기를 꺼린다. 상대방이 자신을 지루해하고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만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상대방도 역시 이 자리를 불편해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된다. 그러면 안 그래도 낮은 자존감이 바닥으로 내려앉게 된다. 자존감을 회복할 틈도 없이 그나마 있던 자존감마저 무너져 내리는 것이다. 그런 과정을 몇 번 거친 사람들은 나중에 사람을 만나는 일 자체를 두려워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은 자신에 대한 낮은 평가가 남들이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는 점이다. 다만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 한쪽이 불편한 마음을 지니면 상대방도 바로 그것을 알아차리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지 않는 한 대인 관계가 좋아지기 어렵다. 바꾸지 않는 한 대인 관계가 좋아지기 어렵다. 누구를 만나든 대인 관계 자체가 스트레스로만 다가온다면 혹시나 지금 자존감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3가지.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존감에 대해 관심이 없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존감에 대해 관심이 없다.
그것에 별 문제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존감이라는 단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원래부터 자존감이 낮거나 어떤 이유로든 현재 자존감이 많이 낮아진 상태일 확률이 높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 사회에서 높은 자존감을 유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어릴 적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낮은 자존감이 형성되면 이를 바꾸기란 참으로 쉽지 않다. 너무 오랫동안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는 틀에 자신을 가둔 채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을 갈구해 왔기 때문이다.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한다는 것은 부족한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런데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법을 익히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과거의 상처가 깊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의사로서 내가 먼저 배운 것은 기다림이었다. 몇 년을 치료해도 끝내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환자도 있었고, 조금 나아졌다가 다시 후퇴했다를 반복하는 환자도 있었다.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도 마찬가지다. 단박에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란 없다. 다만 잘못된 지도를 계속 따라가는 것만큼은 멈출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존감을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첫째, 작은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일들을 꾸준히 할 것. 올해로 파킨슨병에 걸려 병원을 그만둔 지 5년째다. 병이 악화되어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 하루를 버티는 것조차 힘들었을 때 살아내는 것이 목표였다. 당연히 작년에 전극 수술을 받고 몸을 움직이는 것이 조금은 가능해지자 갑자기 무서운 고립감이 찾아왔다. 의사로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일을 그만두면서 사회생활을 접고 집에만 있다 보니 자꾸만 마음이 약해졌다. 이대로 사회에서 잊히고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적잖이 당황스러웠다. 아이를 둘 낳고 키우는 동안에도 일을 중단한 적이 없었을 뿐 아니라 책도 쓰고 여러 대학에서 강의도 하며 바쁘게 지냈던 터라 내가 그런 상황에 놓이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우선 그런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려 했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가 운동이다. 그제는 잠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다면 어제는 1km를 걷고 오늘은 1.5km를 걸으면서 1.5km를 걸으려고 애썼다. 물론 남들 눈에는 별게 아닐지 모르지만 나는 목표를 이룰 때마다 그것을 해낸 나 자신이 무척 대견하게 느껴졌다. 쉬운 일부터 시작해서 좀 더 어려운 일에 도전해야 매일 성취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고 그런 소소한 성취감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자신감이 생긴다. 그 힘은 의외로 막강하다. 내가 지금 이 책을 쓰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다. 둘째, 단점을 감추거나 극복하기 위해 너무 애쓰지 말 것.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남들에게 약점을 보이면 무시당할 거라고 믿는다. 그들은 슬퍼도 울지 않으려고 애쓴다. 우는 모습을 보이는 순간 공격을 당하거나
버림받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약한 모습을 꽁꽁 숨긴 채 당당하고 멋진 모습만 보여주려 애쓴다. 그런데 그들은 단점을 감추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상대방을 만났을 때 그에게 관심을 보일 여력이 없다.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인간관계란 그저 지치고 피곤한 일일 뿐이다. 더 큰 비극은 상대방도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실망한다는 데 있다. 진정성이 없는 껍데기 같은 만남을 좋아할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겉으로 완벽해 보이는 사람에게서 어수룩한 모습을 발견하면 저 사람도 나랑 비슷하네 하며 인간적인 호감을 갖는다. 세상에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말이다. 그리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단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단점을 기꺼이 인정하고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들은 단점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그와 상관없이 장점을 키우기 위해 노력한다. 또 그들은 장점을 더 키워나가는 것이야말로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임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그러니 더 이상 단점을 감추거나 극복하기 위해 너무 애쓰지 마라.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싶다면 단점을 감추는 것보다 장점을 더 키우는 것이 오히려 빠른 방법이다. 셋째, 남들에게 너그럽듯 자신에게도 조금만 더 너그러워질 것.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실패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자신을 탓하면서 성공에 대해서는 지나칠 만큼 우연의 결과로 받아들인다.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성공이라도 일한 만큼의 보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어쩌다 얻게 된 행운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자주 쓰는 말은 항상, 반드시, 완벽하게, 무엇 해야 한다 등의 당위성과 절대성을 지닌 것들이다. 그런 말들은 자연히 공포와 분노, 상처, 죄책감과 같은 감정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항상, 반드시, 완벽할 수도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 어떤 일의 결과가 좋게 나오면 그것에 대해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영국 드라마 My Mad Fat Diary의 주인공 레이는 폭식증과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을 앓고 있는데 그녀는 자기 자신에 대해 이렇게 일갈한다. 전 정말 끔찍한 사람이에요. 제가 다가가려고 하는 것마다 모든 게 망가져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악화될 뿐이에요. 남들에게 절대 하지 않을 나쁜 말들을 자기 자신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레이. 그런 그녀에게 상담사 선생님은 말한다. 여기 10살의 레이가 앉아있다고 생각해보렴. 그리고 저 애한테 넌 뚱뚱해 라고 말해봐. 안 할 거예요. 저 애에게 못생겼어 라고 말해봐. 넌 창피하고 쓸모없고 가망 없어 라고 말해봐. 그러기 싫어요. 그 말들은 바로 매일매일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하는 말들이니까. 당신이 매일 골칫거리에 짐 같은 존재라고 자기 자신에게 체면을 걸 때 하는 말들이니까. 저 애가 못생겼다고 생각하니?
아니라고요. 그만해요. 그럼 저 애한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지? 넌 멋지다고요. 완벽하다고요. 바로 그 말들은 네가 네 자신에게 해야 하는 말들이야. 넌 저 아이를 위로한 것처럼 네 자신을 위로해줘야 해. 혹시 당신도 레이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스스로에게 무례한 말들을 내뱉고 있는 건 아닌가?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에게만 너무 과혹하고 혹독한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남들에게 너그럽듯 자기 자신에게도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틀릴 수 있다. 실패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 자체가 부족하거나 결함이 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우리가 사는 현실은 완벽할 수도 없고 우리가 모든 일을 통제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모든 걸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자기를 미워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당장 근거 없는 자기 비난을 그만두어라.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다. 네. 오늘 제가 읽었던 리딩에서 저는 가장 좋았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나를 위한 선택을 할 때 미안해하지 마라. 그리고 어떤 일에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들었다면 그 일을 정말로 하고 싶어 하는 자신의 모습이라는 점. 그런 감정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내가 어떤 사람을 선택하거나 너무 절실하게 원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의견이 반대되었기 때문에 내가 갖게 되는 감정이라는 점에서 죄책감을 가질 때 오히려 내가 정말로 이 일을, 이 사람을, 어떤 것을 정말로 하고 싶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이 리딩을 듣고 계시는 저희 잘자냥 채널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선택하거나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죄책감이 든다. 물론 그게 나쁜 일이 되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나의 선택과 나를 바라보는 가족, 지인, 친구들의 반대 때문에 죄책감이 생긴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내가 이 일을, 이 사람을, 이것을 선택하고 싶어 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 일을 선택하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뭐 어때? 네, 여기에서 그럼 뭐 어때? 그럼 좀 어때? 이 말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 중에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는 거. 그래, 그게 나야 어쩔래? 막 이런 점 있잖아요. 제가 TMI일 수도 있는데 제가 정말 실질적인 실제적인 이 일들에 똑부러지지 못한 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약간 정말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들이 저한테 맨날 놀리는 게 이지혜는 영어밖에 잘하는 게 없어 라고 맨날 장난으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저는 그래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잘하는 게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네, 되게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서 네, 영어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었고요. 그 박찬욱 감독님의 가훈이 아님 말고래요. 그래서 딸이 아빠 우리 집 가훈은 아님 말고 맞지? 그러니까 우리 아님 말고지 이랬는데 그렇게 가훈을 냈더니 이제 그 담임 선생님이 왜 가훈을 써오라 했더니 마음대로 이렇게 지우냐고 그러면서 다시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했대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그 얘기를 해서 박찬욱 감독님이 담임 선생님께 전화를 해서 그거 우리 집 가훈 맞다 면서 그런 이유까지 같이 설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네, 어떤 선택을 하고 나서 아님 말고 그쵸?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뭐. 그러면 어떤 도전이나 실패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걸 되게 자신 있게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한번 그런 마음을 먹어보세요. 그래 나야 만약에 누군가가 야 너는 잘하는 게 그거밖에 없지? 그러면은 나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뭐 어쩔래? 이게 나야? 뭘 어쩔래? 뭐 이렇게 네, so it's me. 그래 나야. 이런 나도 사랑해 줄 거니? 난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데 네가 날 받아들일 수 없다면 어쩔 수 없고 뭐 이런 거죠. 제가 정말 재미없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 되게 재밌게 말하는 사람들 또는 그렇게 약간 개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되게 즐겨봤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서. 그래서 저는 개그맨들이나 이렇게 웃기는 사람들에 대한 약간 존경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재미가 사람 사이에서 인간관계에서 주는 즐거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재밌는 얘기들을 좀 생각해 두는 편이에요. 그리고서는 이제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나 호감이 가는 사람들한테 이제 서먹할 때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워낙 재미가 없다 보니까 그게 잘 긍정적으로 돌아오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친한 동생이 한 명 있는데 그 동생은 항상 저한테 되게 좋은 말도 많이 해주고 그리고 안 좋은 말도 그냥 예쁘게 해줘요. 이럴 때 그런 개그가 듣고 싶지 않을 때 제가 막 그렇게 재밌는 얘기 한다고 하면은 그 동생은 또 언니 시작이다 이러면서 말투가 있거든요. 언니 또 대도 않는 개그 하려고 하지 막 이러면서 언니는 그냥 언니 그 자체가 재밌어. 굳이 재밌는 이야기로 막 사람을 웃기려고 하지 않아도 언니는 언니 자체가 재밌어. 맨날 그런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거 좋은 얘기야? 그러면 그럼 이거 정말 좋은 얘기지 막 하면서 서로 같이 웃었었는데 저는 이런 재미없는 제 자신도 사랑하긴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가끔은 재밌는 이야기로 사람들을 재밌게 해주고 싶긴 한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네, 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이제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혼자 지내다 보니까 너무 외로웠는데 집에 있다가 개미 한 마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개미를 좀 훈련시켜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그 개미를 데리고 3년을 훈련시킨 거예요. 막 이렇게 멈춰, 뭐 가, 이렇게, 그리고 이거 먹어, 뭐 이렇게 하는 거 여러 가지 좀 이런 것들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뿌듯해가지고 이제 본인이 맨 처음에 이 정말 소중한 이 개미의 그 트레이닝한 결과를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단골 식당에 가서 사장님께 보여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그 개미를 딱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장님한테 이제 딱 식탁에 앉아가지고 사장님 이쪽으로 좀 와보세요 이러면서 이제 개미를 딱 내려놨겠죠. 사장님 이쪽으로 좀 와보세요. 그러면서 사장님한테 사장님 이 개미 좀 보세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어이쿠 미안합니다 하면서 3년 동안 트레이닝한 그 개미를 여러분, 저의 개그가 이렇습니다. 네, 제 동생이 왜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했는지 아시겠나요? 아니면 이런 얘기도 재밌으셨나요? 네,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좀 재미없으면 좀 어때요? It's me, 저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이제부터 나야, 어쩔래, 이거 이런 거 이렇게 사용하시고, 그리고 전 정말 좀 재미가 없죠. 그럼 좀 어때? 그쵸? 그리고 소소하게, 네, 그래도 나는 뭐 오늘 책 10페이지를 읽었다, 또는 난 오늘 잘자냥 채널 5분을 들었다, 이런 것들 소소하게 하루하루 루틴하게 무언가를 계획하고 지켜나가는 거, 그런 것들도 다 자기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하니 여러분, 우리 자존감을 높여서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대인관계도 더 좋아지면서 당신과 나 사이에 상처받지 않고 상처 주지 않는 자기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리딩과 그 리딩에 대한 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밤도 잘 자요. 굿나잇.